네, 북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서 거센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어떤 토털리 디스트로이, 완전 파괴를 언급하자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아주 과격하게 내놓았습니다. 실명은 내놨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두 사람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It is time for all nations to work together to isolate the Kim regime until it ceases its hostile behavior.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졸멸을 지킨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트럼프는 한나라의 무력을 틀어진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인이 틀림없다. 네,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자극적인 과격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된 게 처음인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은뿐만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외부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성명으로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국무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국무위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기능이 굉장히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에는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초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정은의 체면이 있고 또 국가를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하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으름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으름장으로 끝날 리가 없죠. 이거는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신인데 신이 만약에 말을 이렇게 해놓고 국가를 대표해서 말을 해놓고 말에서 물러선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불망난이다, 깡패다 정말 과격한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초강경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초강경 대응 좀 어떤 것들이 앞으로 추후에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제 방금 우리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건 정말 대단한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방금 김정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안 지키면 안 되는 뭔가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초강경 그리고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상상 이상의 것을 보겠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그것보다 더 센 걸 보여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겠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북한이 화성 12호를 3,700km를 날려보내고 또 그 전에 핵실험을 뭐 한 100메가톤급 이상, 250킬로톤급 이상 이런 엄청난 위력의 핵실험을 한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수순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ICBM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로켓의 탄도미사일을 실거리 사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접하게. 그래서 지금 미국을 0이라고 할 수 있는 괌이 아니고 아예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의 주도인 앵커리지가 이제 북한에서 한 6,000km 되니까 6,000km 정도를 최소한 날려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아예 발사 과정을 재도립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지금 분석도 하고 있으니까 재도립까지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상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다른 전문가들이 공중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바로 공격받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리용호가
역대급 수소폭탄을 네. 해상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6,000km를 북태평양 어딘가로, 즉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항로가 없는 어떤 그 공간을 선택을 해서 한 6,000km를 날려보내서 거기에서 이 공중 핵폭발을 시키는 뭐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한 것이 아니냐. 왜냐, 이 사람도 방금 지금 이제 국무위원장, 즉 자기네들의 신인 김정은 이름의 성명이 나왔는데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사실 본국으로 소환돼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정제되고 협의된 그런 어떤 그 테두리 내에 있는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테두리 내가 바로 공중 핵실험이다. 내가 이런 설명을 냈을 때 요 정도의 발언 정도로 성명을 발표해라, 뭐 그렇죠. 얘기해라 이런 건데 네. 역대급 수소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상에서 터트리면은 이거 진짜 큰 문제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EMP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 얘기를 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 연구소를 가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EMP탄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는데 아마도 그게 결국은 EMP 공격 능력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게 만약에 대기권 가까이서 폭발시키면은 방사선 낙진 때문에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한 100km 정도 상공에서 한 몇 메가톤급의 수소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EMP 능력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수소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미국의 그 전자장비를 전부 다 망가뜨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공격을 하지 않나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마비를 시키겠다 그 말씀이신 그게 거죠? 아닙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우리가 각도만 좀 바꾸던가 아니 사거리만 좀 늘리면 당신 나라를 완전히 위협을 하는 거죠. 구석기 시대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평양상에서 터트리되 다만 이 고도가 한 50km 이상 상공만 되면은 방사선 낙진 피해는 거의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 비난은 안 받을 거예요. 방사선 피해 낙진 피해 얘기는 안 나올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엄청난 그런 EMP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과거 미소 간에 이제 이 핵 패권 경쟁을 할 때 소련이 미국을 향한 그 EMP 공격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적었어요. 이제 그 논문 결과를 제가 봤는데 만약에 메가톤급 이상의 핵폭탄이 공중에서 100km 이상 또는 200km 이상에서 터진다면 네. 그게 이제 북태평양 상공, 즉 알래스카와 하와이 중간 지점쯤의 어떤 그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와이는 반드시 그냥 EMP 공격이 확실한 영향권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와이 전역에 있는 그 전자기기가 다 파괴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메가톤급 이상이 터진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와이가 피해를 입는다면 미국이 좌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비행하다가 추락을 한다든지, 모든 자동차가 사실은 다 컴퓨터 제어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 자동차가 뒤엉켜 버린다든지, 신호 체계가 엉망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그게 있죠. 이제 좀 끔찍하네요. 예. 북한이 아주 그 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고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폭발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하와이라든가 알래스카에 피해가 안 가고 일단 그 피해 자체가 그냥 바다에만 가게 할 정도로 조정을 하지 하와이까지는 그 피해가 안 가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를 높이면 좀 피해가 좀 적으니까요. 상당히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가 어떤 건지 저희가 참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두려움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2달 만에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만나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게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어떤 국제사회 전체가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된다고는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있을지 저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다가 막 코리아 패칭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대화를 얘기하니까 혹시나 그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지만 그런 게 완전히 불식됐죠. 대통령께서 이제 이 한미일 3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자. 그래서 공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강력한 제재를 하자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코리아 패싱 얘기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3국 정상이 현재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좀 일본도 거의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일본 독자적 제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제재가 거의 없고 한국은 뭐 현재 남북 간의 그 관계가 거의 뭐 경색됐기 때문에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할 게 많죠. 미국이 이제 할 게 바로 이제 뭐 금융 제재라든가 완전히는 그 무역을 완전히 봉쇄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대개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또 미국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하고 이제 지원하고 하는 그런 데 국한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또 한미 정상도 회담을 예.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 이전이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언뜻 들으면 그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급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 그 한미 정상이 만나서 그 무기 체계를 최첨단 무기 체계를 제공하겠다라고 예. 한 것이 뭐 때문이냐? 바로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어떤 그 방위 태세가 불안하니까 빨리 보태주겠다. 뭐 이건 것 같은데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기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2020년대 후반이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당면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절충 교육을 통해서 어떤 무기를 사더라도 절충 교육을 통해서 그 기술 이전을 받는 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시급한 우리가 그동안 가지려고 또는 가지고 싶었는데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등급들의 무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참에 도입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무기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패트리어트 3 미사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8개 포대를 개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 우리는 조금 좀 오래된 버전입니다. 우리 거는. 그래서 한 20km에서 25km 정도까지밖에 하늘 위로 못 올라갑니다. 고도가. 그래서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은 한 40k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사드가 40에서 또 150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 같은 경우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없이 바로 40km까지 갈 수 있는 최신형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호주에는 제공을 했는데 우리에게 제공 안 한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북한이 이제 그 전쟁하기 전에 북한의 어떤 레이더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제밍을 해서 교란을 해서 먹통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를 호주에는 팔았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안 팔았습니다. 비쌉니까? 비용적으로도 좀 비싸 부담이 뭐 한 대당 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이 능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만약에 동해상에서 뭐 독도 때문에 무슨 공중전이 붙는다 그러면 우리가 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전투기나 우리 전투기가 똑같아요. 근데 왜 지냐? 바로 그 전자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자전기를 이참에 호주에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전자전기 도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지금 글로벌 호크 북한이 우리에게 이 핵을 공격하느냐 마느냐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호크 그 고고도 무인정 차기를 도입을 하는데 일본과 나토에 제공을 했던 글로벌 호크보다 우리는 성능이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예,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었는지 아무튼 미국이 똑같은 돈을 받고도 일본과 나토에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는 완전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 그 다운그레이드 비용까지도 우리에게 청구를 해서 우리는 제값 주고 다운그레이드 된 걸 받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감청 뭐가 다운그레이드 됐냐면 감청 장비가 우리는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감청이고 우리는 촬영 장비만 있는데 글로벌 호크는 촬영과 감청을 같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 다운그레이드 하지 말고 감청 장비까지 포함된 나토와 일본하고 똑같은 걸 우리도 받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방금 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사실 우리가 그 잠수함을 설계할 능력과 또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 능력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원자로의 핵심은 작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음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잠수함의 생명은 소음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억제된 이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든지 한 이런 것들을 소음이라는 건 이제 적에게 노출 안 돼야죠. 덜 되기 위해서. 잠수함은 무조건 소리로 이제 적을 탐지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작게 만드는 쪽에 치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소음이 없는 원자로 기술을 미국에게 도움을 받는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어쨌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당 뭐 1,000억씩 하고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저 1,000억 원은 굉장히 제일 싼 겁니다. 제일 싼 게 1,000억이고 저 사드는 미사일 한 발에 저 110억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포대 자체가 비용적으로는 1조, 포대가 1조고 그다음에 F-35도 1,000억 원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전쟁 한개가 말해 1,000억이라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건 뭐 만약에 미국이 판다면 당장 가서 사와야 되고 현재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총 그 9척 3,000톤짜리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도입하기로 했어요. 벌써 한 6척 정도 설계가 끝나가지고 설계를 변경 못하니까 마지막 남은 3척에다가 우리 국산 원자로를 싣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프랑스의 그 바라쿠다 핵추진 잠수함이 중량이 한 4,700톤 되고 네. 물론 배수톤 수까지 하면 5,3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3,000톤에는 사실 살려면 현재 우리 그 스마트 원전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는데 바라쿠다에 들어가는 게 35메가와트라는 설이 있고 150메가와트라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35메가와트가 150메가와트라면 우리 그 스마트 원전이 이제 100메가와트거든요. 네. 그러면 3,000톤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줄이지도 않고도 원자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 이런 그 기술 이런 것만 미국에서 사가지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은 원자로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하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만든 우리가 제작한 3,000톤짜리 잠수함에 그 원자로가 탑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기술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이 잠수함 소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중국의 한급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그 핵미사일 탑재를 하고 있는 전략 원잠인데 그 별명이 바닷속의 경운기입니다. 엄청 시끄럽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도 그 한급 원자력 잠수함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들린다 이거죠. 네, 그 정도로 이 잠수함은 소음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마트 원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들키지 않는 시속 30노트로 달리더라도 들키지 않는 그런 아주 극도로 소음이 억제된 그런 원자로 기술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거 중요하죠. 이게 있으려면 뭐 한 3척은 있어야 된다면서요? 당연히 세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그 잠수함뿐만 아니고 함정이라는 것은 한 척은 작전을 하고 한 척은 정비를 하고 또 들어와서 한 척은 또 무장 탑재하고 또 교대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바닷속에 한 척이 있으려면은 3척이 있어야 항상 바닷속에 한 척이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척을 작전시키려면 3척이 있어야 되고 2척 작전시키려면 6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문제 관련해서 뭔가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얘기가 나오진 않고 전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단은 뭐 미국 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또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해서 이제 비밀리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잠수함에다가 원자로 집어넣는 것은 탈원전하고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좀 이렇게 비밀리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갖고 군사적 대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800만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또 결정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사실은 우호적인 선의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그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우리가 운전대 발언을 했을 때 미사일 쏘고 또 $800만 지원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미사일 쏘고 오늘은 또 $800만 지원을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하고 이래서 시기가 꼭 이때야 했느냐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세계화 하는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장에 가서 평화적인 어떤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발언을 사실 연설에 평화라는 단어가 32번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이것을 이제 조율되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면 좀 궁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그 단계에 가서는 이러한 800만 달러 지원을 지금 하겠다라고 궁색하지만 발표하고 또 전 세계가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자고 하는데 가서 계속 평화를 주장하고 오고 예. 이런 모습이 사실은 꼭 저래야 되나? 그러니까 국제사회 기조와 좀 안 맞을 수 있기 안 때문에 맞죠.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중에 정말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그 시점이 되면 야, 이 발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탄을 맞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또는 한미연합군이 같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당연히 반격을 할 겁니다. 공격받으면 반격해야죠. 그러면 반격 대상이 누굽니까? 북한의 포가 또는 미사일이 갈 수 있는 곳은 미국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곳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격은 미국이 하고 우리 조금 도와줬는데 반격은 우리가 받죠. 그걸 안 하려면 우리는 이 미국의 공격과는 관계없다. 우리는 오직 평화다라고 나서야 반격의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가 있다. 장 교수님도 저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800만 불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제 심해지면 예. 저는 북한 제재가 무너질 거로 봅니다. 못 견디고 2, 3년 내로 무너질 거 봅니다. 무너진다? 예, 난 체제가 붕괴된 거라고 보고 그러면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고 해서 이런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어느 나라하고 친하게 질 거냐, 전할 거냐, 예. 중국이냐, 아니면 한국이냐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북한 주민들의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어요. 한국하고는 절대로 안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이용하나 시켜서 우리가 투트랙을 가야 되는데 예. 아무리 작은 돈들을 하더라도 일단 주는 그런 그 루트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영유아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는 것도 잘 모르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잘 모르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측면에서는 이런 걸 하긴 해야 되는데 물론 시기와 규모는 좀 문제가 있다. 시기도 아까 우리 신답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기에 적당하지 못했고 규모 자체도 미국이 100만 불, 프랑스가 49만 불 이러는데 800만 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시기와 규모는 좀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도적 지원은 정책 상황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여기는 전 항상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체제 붕괴이든 군사 분쟁이 생기든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번 800만 달러 지원은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